만약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그 날짜가 여러분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그 달력 나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거요? 네네,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고 또 나이를 먹으면 몸이 늙는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스비스 시계처럼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순응하면서 살아온 그 실제 나이, 즉 물리적 시간에 대한 믿음이죠. 사실 과거에는 그 숫자가 곧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도 했고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시선을 밖이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돌려서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시계를 들여다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물학적 나이 시계 말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밀한 기계 부품처럼 착착 돌아가야 할 우리 몸속의 생물학적 나이 시계 말입니다. 그 밖이나 아니나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유독 현대인들의 세포 시계는 만성염증이나 수면 부족 때문에 약간 녹슨 고철 시계처럼 막바르게 고장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 바로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리포트 146호, 에피제네틱스와 시르투인 활성화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류가 그동안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겼던 노화를 일종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재정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세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는 거죠. 여기서 그 노화를 대하는 과학계 패러다임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올빼미의 말을 인용하자면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세포의 시간은 당신의 지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와, 세포의 시간은 지능이 결정한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즉,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보의 결핍이나 세포 내 오류가 누적돼서 생기는 데이터 손실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그 시스템의 감가상각을 막아내는 정밀한 비즈니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지능으로 세포의 시간을 통제한다. 정말 매력적인 관점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거든요. 흔히들 유전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절대적인 운명이라고들 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막 우리 집안은 원래 대머리야, 아니면 우리 가족은 고혈압 내력이 있어 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미 타고난 그 설계도를 우리의 지능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핵심인 에피제네틱스, 즉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네, 후성 유전학이요? 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드웨어 혹은 피아노 건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아, 피아노 건반이요? 네네. 건반 자체의 위치나 개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에피제네틱스는 그 건반을 누르는 피아니스트자 그 위에 무수히 배열된 온오프 스위치와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총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건 에피제네틱스란 뜻이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청취자 당신이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 어젯밤 수면의 질, 심지어 방금 받은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일강적인 자극들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겁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오프로 돌려버리고 반대로 세포를 수리하는 유전자 스위치는 온으로 켤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드웨어를 통째로 바꿀 수는 없어도 그걸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재프로그래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희망적이네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스위치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는 누구인가요? 리포트를 보니까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극적인 주인공이 하나 등장하던데요. 네,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 그룹이죠. 맞아요, 시르투인. 저는 이 시르투인의 역할을 읽으면서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마을을 지키는 아주 깐깐한 보안관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포의 DNA가 손상되면 막 재빨리 달려가서 수리하고 염증도 진압하고 신진대사까지 싹 조절하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 시르투인 효소는 실제로 세포가 손상됐을 때 구조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강력한 보안관들이 평소에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자고 있죠? 일 안 하고요? 이들을 깨워서 순찰을 돌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연료나 월급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NAD 플러스, 즉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입니다. 아, NAD 플러스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쉽게 말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시르투인은 이 NAD 플러스가 없으면 단 1초도 일할 수 없습니다. 아, 연료가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거랑 똑같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이 NAD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헐, 진짜요?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경찰서에서 잠만 자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포 곳곳에 고장난 DNA나 염증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아는 주름, 체력 저하, 그리고 각종 만성 질환인 노화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해결책이 딱 떠오르거든요. 보안관이 연료가 없어서 잔다면 외부에서 그 NAD 플러스 연료를 냅다 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연료 꽉 채워줄 테니까 빨리 순찰 좀 돌아 하고 영양제만 먹으면 모든 노화가 멈추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죠. 하지만 생물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연료통을 꽉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신 보안관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그렇죠. 굳이 땀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들이 진짜로 움직이게 하려면 연료 공급과 동시에 세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정교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요? 일부러 몸을 망치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일상에 도입해야 할 아주 강력한 무기, 즉 호르메시스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호르메시스요? 네, 이 호르메시스는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하고 통제된 스트레스는 오히려 세포를 젊고 강하게 만든다는 생물학적 원리죠. 리포트에 나오는 사슴의 설계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안락함에 대한 경고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푹신하고 안락한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세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존에 아무런 위협이 없구나. 에너지를 아껴야 하니까 굳이 고장난 부품을 힘들게 고칠 필요가 없겠어 라고요. 안락함이 오히려 세포를 게으르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하는 거네요. 저는 푹 쉬는 게 무조건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적당한 휴식은 좋지만 과도한 안락함은 독이 되죠. 그렇다면 세포한테 어떤 식으로 가짜 위기를 줘야 합니까? 거친 환경에 우리 몸을 잠깐씩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물 샤워 같은 짧은 저온 노출이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일명 HIIT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찬물 샤워랑 숨찬 운동이요? 네네.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확 주어지면 세포는 즉각 생존 모드로 전환하거든요. 위험하다.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 당장 고장난 부품들을 고치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해. 이렇게 반응하면서 몸속의 쓰레기 단백질을 스스로 싹 청소하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과정을 가동하는 겁니다. 세포한테 너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야 라고 적당한 긴장감을 딱 주는 거군요. 거친 파도 앞에 나무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자, 운동이나 찬물 샤워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 고강도 운동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관절도 아프고. 식단으로는 이 시르트윈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나요? 리포트를 보니까 꽤 흥미로운 화려한 식재료들이 나오던데요. 네. 일상 식탁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르트 푸드라고 불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시르트 푸드요? 네. 케일, 메밀, 호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심지어 다크 초콜릿이나 적포도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와, 다크 초콜릿이랑 와인으로 젊어질 수 있다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먹어야겠는데요. 근데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런 겁니까? 이 식재료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식물이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물질, 즉 폴리페놀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폴리페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 폴리페놀이 가득한 식물을 먹으면 그 식물이 겪었던 스트레스의 정보가 우리 몸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르메시스 효과가 식단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죠. 이 폴리페놀 분자들이 직접 시르투인 효소에 찰칵 결합해서 스위치를 온 상태로 확 켜두는 겁니다. 와, 식물이 겪은 스트레스가 내 세포를 긴장하게 만든다니 진짜 놀랍네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가장 회의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단식 모방 식단, 줄여서 FMD, FD라고 하는 건데요. 음식을 버젓이 먹으면서도 몸은 자신이 굶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요. 솔직히 말해서 위장이 음식 이록에 들어가서 막 소화가 되고 있는데 몸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상업적인 마케팅 용어 아닌가 싶어서요. 충분히 의심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건 위장이 비어있느냐 아니냐의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액 속의 신호 문제입니다. 혈액 속의 신호요? 네, 우리 몸이 지금 밥이 들어왔다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스위치가 바로 인슐린 그리고 단백질에 반응하는 엠토르라는 대사 경로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이 수치가 확 올라가고 몸은 즉각 성장 모드로 돌입합니다. 성장 모드. 네, 세포를 꼼꼼하게 수리하기보다는 일단 분열시키고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뱃속이 부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느냐가 진짜 속임수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FMD 식단의 핵심은 정제 탄수화물이랑 설탕을 극도로 제한하고 특정 비율의 건강한 지방과 채소 위주로만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요? 그렇게 먹으면 음식물 자체는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포만감은 주지만 혈당과 인슐린 수치는 바닥을 유지하거든요. 그럼 세포의 센서들은 분명 뭔가 묵직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인슐린이 안 오르네? 지금 기근 상태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몹을 속이는 거네요. 네네. 인슐린이 그렇게 낮게 유지될 때 바로 우리의 보안관인 시르투인이 가장 맹렬하게 세포를 순찰하고 수리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긍정적 스트레스인 호르메시스랑 FMD 식단으로 세포가 진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기초를 다졌으니까 이제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정밀 무기를 투입할 차례 아닙니까? 아까 막 부족해진다던 보안관의 연료, NAD+를 외부에서 직접 꽂아주는 하이엔드 보충제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일상적인 노력을 해도 이미 50대, 60대가 되어서 뚝 떨어져 버린 NAD+ 농도를 20대 시절로 확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NMN이나 NR 같은 전구체, 즉 NAD+ 부스터를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겁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가서 NAD+로 변환되고 잠자던 보안관들에게 막대한 연료를 쏟아부어주죠. 그런데요, 리포트에서 언급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좀비 세포입니다. 네, 세놀리틱스 이야기군요. 네네. 수명을 다했는데도 얌전히 안 죽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막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노화 세포들 말이죠. NMN으로 연료를 아무리 줘도 이 좀비들이 계속 독소를 내뿜고 있으면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좀비 세포들은 죽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는 단백질 방패를 두르고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주변으로 뿜어냅니다. 민폐네 완전히. 네, 진짜 민폐죠. 이걸 그냥 방치하면 노화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좀비 세포를 청소하는 세놀리틱스 전략입니다. 세놀리틱스요?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나 딸기에 있는 피세틴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물질들이 몸에 들어가면 좀비 세포의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스나이퍼 역할을 합니다. 오, 스나이퍼. 방패가 사라진 좀비 세포는 결국 아파토시스, 즉 스스로 세포 자살을 택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걸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전 딥다이브에서 다뤘던 리포트 133호의 데이터 자벨링 전략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겠는데요. 그렇죠. 정확히 연결됩니다. 사람마다 몸속에 쌓인 좀비 세포의 양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다를 테니까요. 남들이 막 NMN이나 피세틴 먹는다고 무턱대고 따라 먹을 게 아니라 나에게 정확히 필요한 성분과 용량을 찾아내는 정밀 영양이 핵심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영양제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는 완전히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 맞춤화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좀 개운한데? 하는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해야 하나요? 아유, 느낌으로 노화를 관리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로요? 네. 청취자 여러분, 팔 뒤에 부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즉 CGM이나 지금 손목에 차고 계신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리포트 136호에서 다뤘던 AI 이사회 모델을 딱 연동하는 겁니다. 아, AI가 내 몸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실시간 대시보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여러분의 실시간 혈당 변화, 수면 중 심박 변이도, 또 정기적인 혈액 검사의 염증 수치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와, 예를 들어서 어제 점심에 무심코 먹은 빵 한 조각이 내 혈당을 얼마나 요동치게 했는지, 그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내 세포 나이가 오늘 몇 시간이나 더 늙어버렸는지 눈앞의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즉각 확인하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요. 듣기만 해도 진짜 완벽한 건강관리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현실적인 우려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DNA 정보, 실시간 혈당 수치, 렘 수면 패턴까지 이 모든 초민감 생체 데이터를 기기가 다 가져가서 분석한다고요? 네, 데이터가 모여야 분석이 되니까요. 아니 그럼 내 생물학적 비밀이 담긴 디지털 금고를 전 세계에 그냥 활짝 열어두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데이터가 해킹당해서 보험회사나 회사 인사팀에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데이터 유출 리스크요? 네네. 막 이 사람은 5년 뒤에 중증 질환 발병함률이 80%입니다. 이런 데이터 때문에 제가 생명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는 끔찍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윤리적 보안적 딜레마를 짚으셨습니다. 사실 생체 데이터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거든요. 막강한 통찰력을 얻는 대신에 프라이버시를 통째로 포기해선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 바로 철저한 로컬화입니다. 리포트 137호의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리포트 134호의 프라이빗 서버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 회사의 그 거대한 서버로 아예 보내질 않는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분석 결과나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단 1바이트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오직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프라이빗 서버 안에서만 완전히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되는 거죠. 외부 네트워크랑 단절된 상태에서요? 네, 자물쇠가 굳건히 걸린 디지털 금고 안에서 여러분 소유의 로컬 AI만이 그 데이터를 읽고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쥐고 있어야 하니까요. 휴, 보안 문제가 그렇게 로컬에서 통제된다면 정말 안심이네요. 자, 이제 이 장수 전략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파트로 넘어가 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솔직히 말해서 NMN이나 세놀리틱스 같은 영양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마법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돈만 많으면 보충제를 한 주먹씩 매일 입에 털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어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너구리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머릿속에 현미경과 빨간색 경고 표지판을 딱 띄워두셔야 합니다. 빨간색 경고 표지판이요? 부작용이 있나요? 생물학에서 지나친 자극이나 오남용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극찬했던 NMN 플러스 부스터인 NMN은 세포의 활동성을 극도로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죠. 네네, 젊어지는 연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몸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주 미세한 초기 암세포가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암세포도 결국은 세포니까 그 강력한 에너지를 먹고 같이 덩치를 키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NMN은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를 지능적으로 구분해서 연료를 주지 않아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죠. 헉, 세상에. 물론 NMN이 아예 없는 암을 새로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의학계에서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지나친 자극은 세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맹목적인 믿음이 정말 위험하네요. 젊어지려다가 오히려 암을 키울 수도 있다는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생명입니다. 유튜브의 과장 광고나 인플루언서들의 마법 같은 며칠 후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펀메드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논문을 찾아보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하고 내 몸의 진짜 염증 수치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네, 완벽해 보이는 이론보다 강력한 건 지금 내 몸에서 실제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객관적인 팩트와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네요. 개인차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요. 네, 그게 진정한 지능형 장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 몸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법을 정말 깊숙이 탐구했습니다. 이제 슬슬 이번 딥다이브를 마무리해보죠. 저기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리포트 100호에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자본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였죠. 청취자 여러분이 투자에 크게 성공해서 막대한 자산을 쌓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정작 그 자유를 만끽해야 할 70대, 80대에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에피제네틱스는 단순히 병원에 안 가고 숨을 오래 쉬기 위한 연장전이 아닙니다. 120세 시대에 산 정상에 우뚝 서서 30대의 활력을 가지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궁극적인 삶의 질 경영 기술인 셈입니다. 결국 육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본이니까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단,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아, 네. 디스크레이머 중요하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정보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및 지적 탐구 목적입니다. 새로운 장수 보충제를 복용하시거나 막 FMD 같은 극단적인 식단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필수죠, 필수. 지식은 실천을 통해 완성되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리포트 아카이브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능이 건강을 제어하는 이 경이로운 로드맵을 계속해서 함께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능이 건강을 제어하는 시대, 당신의 다음 100년에 설계하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은 지능으로 세포를 통제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달력의 시간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던 과거를 벗어나서 세포의 시간을 지배하는 핸들을 드디어 쥐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에피제네틱스 기술과 정밀 영양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30대에 강인하고 지치지 않는 신체를 유지한 채 120살 아니 그 이상을 훌쩍 넘게 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인생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은퇴나 세대 교체 같은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60세에 은퇴하고 노후를 조용히 보낸다는 그 과거의 사회적 시계가 완전히 붕괴된 세상에서 세포의 시간을 30대로 되돌린 당신은 앞으로 남은 그 막대한 6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자아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방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보는 대신에 손목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맥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한계가 사라진 세상이네요. 네, 육체의 한계가 사라진 그 무한한 세상에서 당신의 진짜 인생 시계는 과연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할지 스스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